2024년 4월 14일 오클라호마의 한 외딴 시골 지역에서 거의 2주간의 수색이 막을 내리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3월 30일에 실종되었던 두 여성, 베로니카 버틀러와 질리언 켈리의 시신이 담긴 상업용 냉동고를 발견했습니다. 수색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을 위한 첫 번째 단서는 캔자스주 경계 근처의 뒷길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베로니카의 파란색 기아 자동차가 길가에 주차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내부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경찰관들은 그녀의 안경과 손잡이가 손상된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아스팔트와 차량 내부 모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진 수색 작전은 차량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수마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드론, K9 부대, 중장비,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마침내 비버 카운티의 한 개인 농장에서 신호가 추적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3월 29일 테디 콜이라는 남자가 나무를 베고 건설 폐기물을 묻을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그 땅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눈에 띄지 않고 기계를 작동하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발견이 이루어진 땅이 파헤쳐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옷가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근처에는 칼, 어두운 색 후드티, 청바지, 신발이 모두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수사관들은 우발적인 실종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건을 주 수사국에 넘겼습니다. 이제 시급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황량한 시골 한복판에서 이토록 계획적인 처형을 자행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아침, 베로니카 버틀러는 예정된 주말 방문을 위해 아들을 데리러 캔자스주 휴가탄을 출발했습니다. 토요일은 법원이 명령한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목사의 아내인 질리언 켈리와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휴가탄에서 인근 오클라호마 주 아바까지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친할머니에 의해 주유소에서 인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재활시설에 있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30마일이었고, 대부분 시골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오전 8시에 휴가탄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전화기는 오전 9시 42분까지 활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방문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즉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베로니카의 친척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오까지 그들은 이미 첫 번째 단서인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몇 가지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그들은 빈 총집과 전화 충전기가 들어있는 질리언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무기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전화기, 신분증, 지갑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차가 서둘러 버려졌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 지역은 신속하게 봉쇄되었습니다. 당국은 인근 농장, 계곡, 버려진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두 여성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면서 납치 가능성 이론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나 수습된 유해가 없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종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주민, 교회단체, 옹호단체들이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아 공격이 무작위가 아닌 계획된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성을 제공한 유일한 것은 통화 기록과 전화 위치 분석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친할머니인 티파니 아담스가 베로니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베로니카가 예정된 만남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기지국 데이터와 차량 위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이미 주유소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아침은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든 초기 단서는 매복을 가리켰습니다. 베로니카 클레어 버틀러는 1997년 2월 28일 캔자스주 휴가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클린턴과 아만다는 결국 헤어져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혼에도 불구하고 베로니카는 친척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했으며 학교에서는 집중력 있고 단호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추천서와 함께 졸업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외과 기술자가 되기 위해 캔자스주 리버럴에 있는 대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친절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연민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행글러 코이 링먼과의 관계는 한동안 긴장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함께 지내는 동안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긴장은 2018년 12월에 결국 헤어지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별 후 그들은 공동 양육에 동의했습니다. 2019년 2월 행글러는 공동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베로니카가 주된 책임을 유지하고 아버지에게는 제한된 방문권을 부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 아이들은 부모 사이를 격주로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로니카가 주 밖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법원 명령이나 공식적인 합의 없이 그녀는 아이들을 콜로라도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2년 동안 그녀는 3개 주에 걸쳐 4번 이사했습니다. 행글러에 따르면 이러한 잦은 이사는 아이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 행글러는 완전한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는 아이들이 방문해서 돌아왔을 때 방치된 흔적을 보였고 배고파 보였으며 멍이 들었고 그가 주장하는 동물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로니카가 종종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권 소송 중에 제기된 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베로니카의 오빠가 이전에 그녀의 아들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미 삼촌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나중에 그가 여전히 그들 주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위반은 판사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자신의 입장에서 행글러를 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신체적 공격에 대한 5건의 별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사건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고 멍이 든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나중에 아들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폭로는 법원이 그녀의 진술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증언을 듣고 각 부모의 행동을 검토한 후 행글러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양육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종종 정보를 숨기고 조작적인 전술에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그녀의 접근을 토요일에 열리고 제3자가 감독하는 주 1회 감독 방문으로 줄였습니다. 양육권을 잃은 것은 베로니카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들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었고
이 법적 판결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녀는 학문적으로, 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들과의 짧은 방문조차도 그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행글러 링먼에게 주 양육권을 부여하자 그는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상적인 책임은 그의 어머니인 티파니 아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글러가 개인적인 문제를 악화시킨 후에 일어났습니다. 2024년 초, 그는 알코올 및 기타 제한 물질과의 투쟁으로 인해 법원이 명령한 재활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그의 법적 지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는 몇 달 동안 부모의 의무를 신체적으로나 법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글러가 없는 동안 티파니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테디 콜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살았고 그들의 집은 아이들의 주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티파니는 공식적인 보호자 신분이 없었지만 베로니카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도 접근을 차단하면서 상황을 신속하게 통제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티파니의 개입은 일시적인 지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부모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족과 친숙한 사람들은 티파니를 엄격하고 지배적인 성격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공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위협과 협박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행글러는 그의 어머니가 종종 그의 아들들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그녀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된 한 사건에서 그녀는 그가 그녀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면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었고 이웃들조차도 그녀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티파니는 법원이 승인한 방문 약속을 정기적으로 위반했으며 종종 대립적인 상황을 만들고 예고 없이 회의 일정을 변경하고 아이들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막바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베로니카가 법적 절차를 따르려는 모든 노력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주간 방문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그러한 상호작용은 티파니가 허락할 때만 일어났습니다. 아동복지기관의 감독은 없었습니다. 티파니는 어떤 당국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어떤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결여는 그녀에게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인 테디 콜도 지역사회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성미가 급하고 은둔하며 티파니의 행동에 완전히 동조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총기와 탄약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티파니 손자들의 삶에서 그의 적극적인 역할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개입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2024년 초까지 베로니카 버틀러는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파괴적인 법원 판결 후 그녀는 갈등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고 외과 기술자가 되기 위해 대학 의료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이 직업 경로는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의료 분야는 장기적인 안정,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일과 공부와 함께 베로니카는 지역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회중의 활동적인 구성원인 질리언 켈리와 빠르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질리언은 자녀 양육 경험이 있었고 여성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베로니카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에 질리언은 멘토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잦은 대화를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질리언은 개인적인 조언,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베로니카가 정신적 균형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참여는 우정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법률 문제를 지원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베로니카가 부모의 권리를 되찾는 합법적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지원은 베로니카가 침착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3월, 베로니카는 방문권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방문 중 의무적인 감독을 철회하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그녀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건의 부재에 대한 문서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용주와 대학 강사들의 추천서를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아이들 아버지의 삶에서 증가하는 문제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 행글러 링먼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고 약물 의존이 재발한 후 의무적인 재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법적 보호자였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17일에 법원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베로니카의 청원서를 검토하고 그녀의 방문권이 조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망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습니다. 베로니카의 변호사는 그녀의 부모 권한의 부분적인 회복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심리를 2주 남짓 앞두고 준비가 강화되었고 추가 기록이 수집되었으며 증인이 확인되었고 티파니 아담스의 반복적인 위반을 강조하기 위해 강력한 사례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이것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아들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법원 판결의 모든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질리언 켈리와의 접촉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질리언은 여행 계획을 돕고 베로니카와 동행하고 상담에 참여했으며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증언하기로 동의하기까지 했습니다. 2024년 봄 초까지 베로니카는 자신의 삶의 주요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가오는 법원 날짜는 그녀의 부모 지위를 공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추적인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프로토콜에서 첫 번째 이탈은 베로니카의 다음 예정된 방문일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독관인 셰릴은 예기치 않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중에 조사한 결과 셰릴은 시간이 있었고 휴가를 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방문 직전에 그녀는 아이들의 친할머니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티파니는 셰릴에게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개인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정이 간소화되었다고 막연하게 언급했습니다. 셰릴은 이것을 법적 보호자의 통지로 받아들이고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조치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3월 30일 베로니카의 방문은 대체 계획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관찰자와 동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질리언 켈리가 맡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한 대체는 공식적인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위반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취약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계획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베로니카와 질리언은 휴가탄을 떠나 티파니와 아이들을 만나 사적인 가족 모임에 데려가고 약속된 시간에 돌려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주유소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가탄에서 아바 마을까지 차로 약 45분이 걸립니다. 여성들의 모바일 장치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활동은 예상 도착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로니카도 질리언도 주유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막바지에 감독을 변경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전화통화, 계획의 막바지 변경에 대한 티파니의 주장은 디지털 증거뿐만 아니라 명확한 사건 순서와도 모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궁극적으로 셰릴의 갑작스러운 해임과 새로운 일정에 대한 언급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신 티파니는 중요한 순간에 일어난 일을 관찰할 공식적인 당사자가 없는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는 곧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2124년 4월 3일 예상치 못한 소식통 덕분에 사건은 극적인 전환을 맞았습니다. 법 집행관이 있는 공식 인터뷰에서 어머니 코라, 의붓아버지 코이와 함께 사는 16세 소녀가 조사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꾼 정보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때까지 코라나 코이는 법 집행관의 레이더에 없었지만 10대의 증언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3월 초부터 5명의 성인 그룹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코라 코이, 티파니 아담스, 그녀의 파트너 테디 콜, 그리고 폴 그레이시라는 남자. 10대는 어른들이 자신들을 신의 추방자라고 부르며 법원과 법률 시스템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는 부모님 침실에서 비밀리에 열렸으며 종종 베로니카 버틀러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우리는 더 이상 베로니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모임 중에 언급된 다른 문구에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말까지 끝날 것입니다. 그녀가 항상 가는 길과 모든 것을 제대로 숨길 수 있는 외딴 지역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10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물류 준비에 대한 그녀의 설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룹은 집에 전기 충격 장치를 보관하고 별도로 충전되는 이상한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티파니가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가방을 가져왔고 그 가방은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베로니카와 질리언이 사라진 날 10대들은 일찍 일어났지만 어른들은 이미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오쯤 긴장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칸은 딸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즉시 흰색 픽업 트럭 내부를 청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카이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리언 켈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압박을 받자 그녀는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코라는 시신은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은 범죄가 발생했다는 간접적인 확인 역할을 했습니다. 10대는 또한 계획이 몇 주 전, 아마도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시작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때 그룹은 움직이는 차량에서 베로니카의 차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사고를 위장하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계획은 그날 베로니카가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녀가 실종되기 오래전부터 그녀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티파니의 음모에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0대에 따르면 티파니는 베로니카가 아이들을 해치고 있으며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자들을 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코라, 코이, 테디 등 다른 모든 어른들은 저항 없이 동의했습니다. 16세 소녀의 진술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수색영장 및 감시 승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중추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수사관들은 의도적인 음모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을 구체적인 행동 및 의도와 연결하여 계획된 범죄를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룹의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설명은 계획의 배후에 있는 타임라인과 논리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조사의 다음 단계를 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베로니카 버틀러와 질리언 켈리를 강제로 제거하려는 계획적인 계획이 완전히 실행되었습니다. 매복은 베로니카가 아들들과의 주말 방문을 위해 자주 여행했던 시골 뒷길을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그룹 구성원들은 사전에 한적한 도로 구간을 선택하고 용의자 중 한 명의 차량을 그곳으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얻은 자백에 따르면 그룹은 의도적으로 도로를 막아 베로니카가 평소 경로에서 벗어나 덜 여행하는 길로 우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법원이 승인한 만남의 장소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베로니카가 익숙한 차를 알아보거나 변화가 그녀의 아들들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기동은 두 여성을 그룹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성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투쟁이 징후와 용의자들의 신체적 부상을 포함한 현장의 증거는 갑작스러운 대립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테디 콜은 체포 당시 얼굴과 목에 새로운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자국이 피해자 중 한 명이 반격하려는 시도 중에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급하게 기른 수염으로 그것들을 가리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수염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부상의 성격은 적어도 한 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힘으로 저항했다는 법의학적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의 초기 목표가 베로니카 버틀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10대 증인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 코라는 질리언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며 적과 한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두 여성을 모두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룹은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매장 장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테디 콜은 3월 29일 저녁에 나중에 새로 파헤친 구덩이가 발견된 부지에서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는 높은 수준의 조정을 가리켰습니다. 기지국 데이터에 따르면 티파니 및 기타 그룹 구성원에게 등록된 일회용 전화기가 사건 당일 아침 매복 지역에서 핑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전화기 중 2대가 시신이 결국 발견된 농장 근처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기관은 범죄 당일 용의자의 움직임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코라와 코이의 픽업 트럭이 피해자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에는 피로 추정되는 어두운 얼룩이 있는 옷과 목격자 설명과 일치하는 검은 칼과 다른 의복이 포함되었습니다. 범죄의 배후 동기에는 개인적인 원한, 진행 중인 양육권 소송에서 베로니카를 제거하려는 욕구,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법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포함되었습니다. 질리언이 베로니카와 함께 차량에 타자 그녀도 표적이 되어 같은 수준의 공격성을 받았습니다. 추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일회용 전화기는 그룹 내부 통신에 엄격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선 전화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짧았고 대부분의 활동은 계획이 실행된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감시를 피하고 표준 네트워크를 통한 추적 가능한 통신을 방지하려는 계산된 노력을 나타냅니다. 티파니와 연결된 장치에서 검색된 검색 기록은 상당한 위험 신호를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얻은 브라우저 로그에는 누군가를 집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 전기 충격기 구입처, 추적 불가능한 전화, 면허 없는 총, 시체 처리 방법과 같은 최근 검색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농장에서 추가 증거가 회수되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매장 장소에서 베로니카와 질리언의 DNA와 일치하는 혈액이 존재했으며 테디 콜과 폴 그레이시와 관련된 생물학적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질리언에게 등록된 빈 총기 탄창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 때문에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녀가 공격 중에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을 수 있지만 제때 무기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공격의 첫 순간에 무기를 빼앗겼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두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츠 트레드의 토양 샘플은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땅과 일치했습니다. 질리언의 DNA와 일치하는 머리카락 가닥도 트렁크 안감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공식적인 형사기소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기술 및 생물학적 증거는 베로니카와 질리언의 납치, 고립, 제거가 꼼꼼하게 사전 계획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룹은 폐쇄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 4월 12일 법 집행기관은 베로니카 버틀러와 질리언 켈리의 실종 및 사망에 연루된 혐의로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티파니 아담스, 54세, 그녀의 파트너 테디 콜, 43세, 카베넷, 44세, 그녀의 사실혼 남편 코이 로메로, 50세,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확인된 폴 그레이시였습니다. 모두 텍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납치, 이중살인,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테디 콜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폭력 행위를 준비했음을 나타내는 물품을 회수했습니다. 여기에는 반자동 샷건, 탄약, 방탄조끼, 손전등, 장갑, 집타이,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는 고백이 포함되었습니다. 범죄 실행 후 도주 계획 가능성을 시사하는 많은 양의 현금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용의자들의 집을 수색한 결과 모바일 장치, 문서, 얼룩진 옷, 시신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적어도 2명의 용의자가 매장에 참여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운송, 조정 및 통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확보된 물리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체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검찰은 DNA 결과, 용의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위치 데이터, 이전에 자세히 설명된 16세 증인의 중추적인 증언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검찰은 계획된 1급 살인을 포함한 최고 형사 범주에 따라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신문에서 티파니 아담스는 모든 연루를 부인했으며 여성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사라진 날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검찰의 주장과 모순되었습니다. 또한 증거의 압박 속에서 용의자 중 한 명인 폴 그레이시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코이는 이전에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코라벤에든 급진적인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이념은 범죄를 동기부여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5명의 용의자 모두에 대한 혐의에는 1급 살인 2건, 가중 납치, 중범죄 공모, 사법방해, 불법 총기 소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보석은 거부되었습니다. 피고인 각자는 재판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구금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4월 중순까지 수사관들은 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자를 모두 식별하는 중요한 단계를 마쳤습니다. 공식적인 혐의가 제기되었고 수집된 증거는 다가오는 재판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 계획이 최소 2개월 동안 개발 중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 10일 전, 베로니카와 그녀의 변호사는 4월 17일에 새로운 법원 심리를 성공적으로 예약했으며 연장된 방문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티파니가 양육권을 잃을 위험이 임박하자 그룹에 성급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촉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범죄는 특히 개인적인 상황 외에는 갈등과 관련이 없는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깊은 감정적 무게를 지녔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용의자들과 자신들을 신의 추방자라고 부르는 느슨하게 조직된 급진 단체 사이의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단체는 반정부 견해를 조장하고 회원들이 미국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의 용의자 중 한 명인 폴 그레이시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서류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체포가 이루어진 후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은 용의자들이 공식 회원이 아니며 그룹의 신념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룹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이념적 틀을 핵심 동기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광신주의와 왜곡된 정의감에 의해 주도되는 체계적 불의라고 인식하는 것에 개입하는 임무로 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베로니카 버틀러와 질리언 켈리의 죽음은 휴가탄과 그 주변의 긴밀한 공동체를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상실은 대중의 분노와 가족 내의 극심한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육권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가 그룹과 관련된 개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국은 이후 관련된 모든 법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구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족 양육권 분쟁으로 시작된 것이 종교적, 극단주의적 색채를 띤 비극으로 번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